더디 세계문학 시리즈 네 번째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황재광 옮김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배로 혼자 고기잡이에서 먹고 사는 노인인데 80나흘이 지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 첫 40날 동안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녔다. 하지만 40날 동안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소년의 부모는 아들에게 그 노인이 마침내 최악의 불운을 일컫는 살라오가 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겨 탔고 그 배는 고기잡이 나간 첫 일주일 동안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매일같이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소년은 노인에게 가서 사리 낚싯줄이나 갈고리 그리고 작살이며 돛대에 둘둘만 돛따위를 나르는 일을 항상 도와주었다. 부대자루로 군데군데 기운 돛을 둘둘 말면 그것은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 같아 보였다. 야위고 수척한 노인의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열대 바다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인해 생긴 양성 피부암 때문에 두 뺨은 갈색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반점은 얼굴 양쪽을 타고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으며 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묵직한 물고기를 다루면서 생긴 상처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 상처 자국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사막에 침식된 흔적만큼이나 오래된 상처였다. 노인은 모든 곳이 늙었지만 두 눈만은 예외였다. 바다빛깔을 닮은 노인의 눈은 패기로 생기가 넘쳐 흘렀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배를 끌어올린 뒤 뚝을 오르며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저 이제 할아버지하고 바다에 같이 나갈 수 있어요. 돈을 좀 벌었거든요.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노인이었다. 그래서 소년은 노인을 무척 잘 따랐다. 아니다. 너는 운이 따르는 배를 타고 있잖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거라. 하지만 할아버지가 80일에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다가 저하고 같이 나갔을 때 3주 동안 매일 큰 물고기를 낚았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 노인이 말했다. 날 못 믿어서 네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아빠가 떠나라고 해서 떠난 거예요. 나는 어린애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거든요. 나도 안다. 노인이 말했다. 그거야 당연하지. 아빠는 별로 믿음이 없어요. 소년이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지. 안 그러냐? 노인이 말했다.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사드릴까요? 이건 한잔하고 나서 옮기고요. 거 좋지. 노인이 말했다. 같은 어부끼리 우리 한잔 하자꾸나. 두 사람이 테라스에 앉자 여러 어부들이 노인을 놀려댔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나이가 지긋한 어부 중 몇 사람은 노인을 바라보며 측은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물살이며 낚싯줄을 들이웠던 바다 깊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좋은 날씨, 그리고 자기네들이 본 것들에 대해 점잖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일진이 좋았던 어부들은 벌써 항구로 돌아와서 잡아온 청새치 4장을 제거한 뒤 2개의 널빤지에 기다랗게 늘어놓았다. 이 널빤지를 두 사람이 각각 한쪽 끝을 잡고 끙끙거리며 수산물 창고로 운반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바나에 있는 시장으로 생선을 싣고 갈 냉동 트럭을 기다렸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만 건너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가져갔다. 그곳에서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달아올려 간을 제거하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긴 뒤 살점을 토막내서 소금에 절였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 건너편까지 풍겨왔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냄새도 풍기는 듯 많은 듯 했다. 마침 테라스에는 햇볕이 잘 들어 쾌적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왜?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든 채 오래전 일을 생각하는 중이었다. 제가 내일 쓸 정어리를 좀 잡아다 드려도 될까요? 아니다. 넌 가서 야구나 해라. 아직은 내가 노를 저을 수 있고 어망은 노헬리오가 던져주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하고 고기잡이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맥주 사줬으니 그걸로 됐다. 노인이 말했다. 너도 이젠 어른이 다 됐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는데 내가 너무 힘이 센 놈을 잡아 올렸다가 그놈이 배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한 바람에 네가 죽을 뻔했지. 기억나니? 그놈이 꼬리를 철썩거리며 펄떡펄떡 날뛰는 통에 가로장이 부서진 거랑 그놈을 몽둥이질했던 소리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젖은 낚싯줄 사리가 있는 뱃머리 쪽으로 저를 내던지다시피 하신 것. 배 전체가 요동치던 것. 할아버지가 그놈을 마치 장작 패듯이 몽둥이로 내리치던 소리. 그리고 제 몸에서 달짝지근한 피냄새가 났던 것도 기억나요. 네가 정말 그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네게 해준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냐? 전 할아버지와 함께 처음 바다에 나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기억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눈으로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듯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너를 데리고 바다에 나가 도박 한번 해보고 싶구나. 하지만 넌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이고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으니. 정어리 잡으러 가도 되죠? 미끼도 어디 가면 4마리 정도 구할 수 있는지 알아요. 나한테도 오늘 쓰고 남은 게 있단다. 소금에 절여서 괴짝에 넣어뒀어. 제가 싱싱한 거로 4마리 잡아올게요. 그럼 1마리만. 노인이 말했다. 그는 희망과 자신감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산들바람이 불 때처럼 희망과 자신감이 새롭게 풀풀 되살아났다. 2마리만요. 소년이 고집을 부렸다. 그래, 그럼 2마리만. 노인은 동의했다. 훔치는 건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만 돈 주고 샀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워낙 순박한 사람이라 자기가 겸손한 행동을 했는지 어쨌는지 따질 줄 몰랐다. 그러나 노인은 지금 자기가 소년에게 겸손한 행동을 했으며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존심이 손상되는 일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해류가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내일은 고기가 좀 잡히겠군. 어디로 가실 건데요? 소년이 물었다. 풍향이 바뀌면 배를 되돌릴 수 있을 만큼 멀리 나가볼까 한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갈 작정이야. 우리 배 주인도 멀리 출항하게 해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커다란 물고기를 낚으면 우리가 가서 거들어 드릴 수 있게요.
그 사람은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잖니. 그건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새가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거나 주인 아저씨가 볼 수 없는 뭔가를 봤다고 해서 청새치를 잡으러 나가도록 유도해 볼게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나쁘냐?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참 이상하구나. 그 사람은 바다거북잡이를 한 적도 없는데 바다거북잡이를 하면 눈을 버리거든.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이나 모스키토 해안에서 바다거북잡이를 했지만 눈이 멀쩡하시잖아요. 나야 별난 늙은이잖니. 그런데 진짜로 큰 고기를 잡을 만큼 힘이 충분하세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나는 요령도 많이 알고 있거든. 이제 그만 이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제가 투망을 챙겨서 정어리를 잡으러 가죠. 두 사람은 배에 실려있던 어구들을 집어들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소년은 단단히 꼰 갈색 낚싯줄을 둘둘 말아 넣은 나무 괴짝과 갈고리와 작사를 날랐다. 미끼로 쓸 고기가 담긴 통은 배의 고물 아래 몽둥이와 함께 남겨두었는데 이 몽둥이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를 배 옆까지 끌어당긴 후 제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돛과 무거운 낚싯줄은 이슬을 맞으면 삭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는 게 나았다. 노인은 그 지역 사람 중에 자기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믿었지만 그래도 갈고리대나 작사를 배에 남겨두어 쓸데없이 훔치고 싶은 유혹이 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노인이 사는 오두막까지 함께 걸어 올라가 열려있는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을 감은 돛대를 벽에 기대 세우고 소년은 괴짝과 어구를 그 옆에 내려놓았다. 돛대는 오두막 단칸방 길이만큼 길었다. 구아노라고 하는 대왕 야자수의 질긴 껍질로 지은 오두막에는 침대, 탁자, 의자가 하나씩 있었고 흙바닥에는 석탄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질긴 섬유질로 된 구아노 잎사귀를 평평하게 겹쳐서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상과 코브레의 성모상이 걸려 있었다. 이 그림들은 노인의 아내가 남긴 유품이었다. 그 벽에는 한때 색바랜 아내의 사진도 걸려 있었지만 노인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진을 구석에 있는 선반 위에 내려놓고 깨끗한 셔츠로 덮어두었다. 뭘 드실 거예요? 소년이 물었다. 생선을 곁들인 노란 쌀밥이 한 냄비 있다. 너도 좀 먹을래? 아니에요. 전 집에 가서 먹을래요. 불을 피울까요? 아니다. 내가 나중에 피우마. 아니면 식은 밥 그대로 먹든지. 투망 좀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사실 노인에게는 투망이 없었다. 소년은 그 투망을 언제 팔아치웠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날마다 투망에 있는 척 이야기했다. 사실 생선을 곁들인 노란 쌀밥도 없었다. 소년은 이건 역시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내장을 제거하고도 500kg이 넘는 커다란 물고기를 한번 낚아 볼까? 전 투망을 가져가서 정어리를 잡아올게요. 할아버지는 문간에서 햇볕이나 쬐고 계세요. 그러마. 어제 신문이 있는데 난 야구 소식이나 읽고 있으마. 소년은 어제 신문도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노인은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주점에 갔더니 페이코가 주더구나. 노인이 말했다. 정어리 잡으러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거하고 제 걸 얼음에 함께 넣어두었다가 아침에 나눠 가지기로 해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소식이나 얘기해 주세요. 양키스는 절대 안 져. 하지만 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때문에 걱정이에요. 얘야, 양키스를 믿어라.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저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하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둘 다 걱정돼요. 저런, 그러다가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삭스한테도 질까봐 걱정하겠구나. 신문 꼼꼼하게 잘 읽으셨다가 제가 돌아오면 얘기해 주세요. 끝자리가 85인 복권을 한 장 사면 어떨까? 내일이 꼭 85째 되는 날이거든.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최고 기록인 87은 어쩌고요? 소년이 물었다. 그건 두 번 다시 세울 수 없는 기록이지. 85번이든 복권을 한 장 살 수 있을까? 한 장 주문해 볼게요. 그럼 딱 한 장만. 그것만 해도 $2 50센트야. 그 돈은 누구한테 빌리지? 그 정도는 문제 없어요. $2 50센트 정도는 언제라도 빌릴 수 있어요. 하기야 나도 그 정도는 꿀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되도록 돈을 안 빌리려고 하지. 빌리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돈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거든.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 소년이 말했다. 지금이 9월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법 커다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지. 노인이 말했다. 5월에는 아무나 어부 노릇을 할 수 있지만. 그럼 전 정어리를 잡으러 나가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저물어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와 의자 등받이 쪽에서 노인의 어깨 위를 덮어주었다. 노인의 어깨는 특이하게도 아주 늙었지만 다부져 보였고 목도 아직 정정해서 잠이 들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데도 목 뒷덜미 주름이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셔츠는 워낙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많아 돛과 다를 바 없어 보였고 기운 자국은 햇볕에 찌들어 여러 가지 색깔로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만은 아주 늙어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무릎팍에 펼쳐놓은 신문은 그 위에 놓인 노인의 한쪽 팔 무게 때문에 소슬한 저녁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았다. 그는 바른 맨발이었다. 소년은 노인이 자게 그대로 놔두었는데 나중에 다시 왔을 때도 여전히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소년은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노인은 눈을 뜨고 멀리 달아났던 정신을 차리느라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다. 뭘 가져왔니? 저녁이요. 소년이 말했다.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난 배 안 고프다. 그러지 말고 좀 드세요. 끼니를 거르고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니. 노인은 일어나면서 신문을 집어들고는 착착 접더니 그 다음에 담요도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대로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끼니를 거르고 고기잡이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을 잘 챙겨서 오래오래 살려무나. 노인이 말했다. 저녁거리는 뭐냐? 검은 콩을 넣은 밥,
튀긴 바나나, 그리고 찌개요. 소녀는 테라스에서 2단 금속 용기에 음식을 담아왔다. 나이프와 포크, 스푼도 한 세트씩 종이 냅킨에 싸서 주머니에 챙겨왔다. 누가 준 거냐? 마틴이요. 주인 아저씨 말이에요. 그이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할아버지는 안 하셔도 돼요. 소년이 말했다. 큰 고기를 잡으면 뱃살을 좀 줘야겠다. 노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음식을 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아는데.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뱃살 말고 다른 것도 좀 줘야겠구나. 아주 인정이 많은 사람이니 말이다. 맥주도 2개 주셨어요. 나는 깡통 맥주가 제일 좋더라. 알아요. 하지만 이건 병에 든 아투에이 맥주예요. 빈 병은 제가 갖다 줄게요. 나야 그래주면 좋지. 노인이 말했다. 그럼 이제 먹어볼까? 아까부터 제가 먹자고 했잖아요. 소년이 노인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식사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릇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식사 준비 다 됐다. 노인이 말했다. 손 씻을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야. 할아버지가 어디서 손을 씻으셨다는 거지? 소녀는 생각했다. 마을 상수도는 할아버지 집이 있는 길에서 2개 아래에 있었다. 할아버지한테 물을 좀 길어드려야겠어 하고 소녀는 생각했다. 비누와 깨끗한 수건도. 내가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겨울에 입을 셔츠와 바지도 한 벌 갖다 드리고 신발과 담요도 하나씩 더 갖다 드려야지. 찌개가 참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소년이 노인에게 졸랐다. 아메리칸 리그 우승은 내가 말했듯이 양키스가 확실해. 노인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경기에서 졌잖아요. 소년이 말했다. 그건 상관없어. 위대한 디마지오가 제 기량을 회복했거든. 팀에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디마지오가 없으면 이야기가 달라져. 다른 리그의 경우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가 붙으면 난 브루클린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 딕 시슬러와 그가 옛 구장에서 날린 굉장한 타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정말 유례없는 타구였죠. 그렇게 멀리 간 장타는 처음 봤다니까요. 그 선수가 테라스에 오곤 했던 거 기억나니? 그 선수하고 낚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소심해서 같이 가자는 말도 못했지. 그러다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했는데 너도 소심해서 말을 못 꺼냈고. 알아요. 진짜 큰 실수였어요. 같이 가자고 했으면 우리하고 같이 갔을 텐데. 그랬더라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됐겠죠? 위대한 디마지오하고 낚시 한번 가고 싶구나. 노인이 말했다. 사람들 말로는 그 선수 아버지도 어부였다고 하더구나. 아마 그 선수도 너나 나처럼 가난하게 살아서 우리를 잘 이해해 줄지도 모르지.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가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선수 아버지는 제 나이 때 벌써 빅리그에서 활약했거든요. 네 나이 때 나는 아프리카를 항해해야 하는 가로돛을 단 배의 선원이라 저녁이면 해안가에서 사자와 마주치곤 했단다. 저도 알아요.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요. 소년이 말했다. 위대한 존 호타 맥그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년은 제이라는 약자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그 사람도 왕년에 테라스에 가끔 들르곤 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술만 마셨다 하면 난폭해지고 입이 험악해져서 상대하기가 힘들었어. 그는 야구뿐만 아니라 경마에도 빠져 있었는데 주머니 속에 늘 경마용 말 리스트를 넣고 다니면서 전화기에 대고 뻔질나게 말 이름을 대곤 했지. 감독으로서는 훌륭했잖아요. 소년이 말했다. 아빠는 그가 제일 훌륭한 감독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자주 왔었으니까. 노인이 말했다. 드루셔가 거르지 않고 매년 여기 왔더라면 너의 아버지는 드루셔가 최고로 훌륭한 감독이라고 했을 거다. 그럼 누가 제일 훌륭한 감독이죠? 루케인가요?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스인가요? 내 생각엔 둘 다야. 막상 막하지. 그리고 최고의 어부는 할아버지고요. 아니다. 나보다 더 나은 어부들을 알고 있거든. 천만에요. 소년이 말했다. 어부 중에는 훌륭한 어부가 있고 최고인 어부가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독보적인걸요. 고맙다. 넌 날 기분 좋게 해주는구나. 너무 큰 물고기가 나타나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지 않기를 바라야겠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기력이 좋으시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력이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요령을 많이 알고 있는 데다가 결의만큼은 대단하지. 이제 잠자리에 드셔야지 내일 아침에 몸이 가쁘네요. 빈 그릇은 제가 테라스에 갖다 줄게요. 그럼 잘 자거라. 내일 아침에 내가 깨워주마. 할아버지가 제 자명종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내 자명종은 나이다. 노인이 말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일찍 깨는지 모르겠다.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려고 그러는 건가? 저도 모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아는 건 어린애들은 늦게까지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한다는 것 뿐이에요. 나도 어릴 땐 그랬던 것 같구나. 노인이 말했다. 제 시간에 깨워주마. 우리 주인이 깨우는 건 싫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만 못한 것 같거든요. 나도 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년은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녁을 먹었고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바지를 말아 베개 모양으로 만든 뒤 그 안에 신문을 둘둘 말아 넣었다. 그 다음에 노인은 담요로 몸을 감고 침대 용수철을 덮은 옛날 신문 위에서 잠을 잤다. 금세 잠이 든 노인은 꿈속에서 어릴 때 갔던 아프리카의 긴 황금빛 해안과 눈이 시리도록 하얀 백사장과 높이 솟은 곳과 장엄한 갈색 산을 보았다. 그는 매일 밤 그 해안에서 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포효하는 파도 소리를 들었고 파도를 헤치며 다가오는 원주민들의 배를 보았다. 잠결에 가판의 타르와 뱃밥 냄새를 맡았고 아침이면 육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싣고 온 아프리카 냄새를 맡았다. 노인은 무태 미풍 냄새를 맡을 때쯤 습관적으로 잠에서 깨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가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미풍 냄새를 너무 일찍 맡은 것 같았다. 꿈을 꾸면서도 너무 이른 시각이라는 것을 느낀 노인은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 바다에서 솟아오른 섬의 흰 봉우리를 보았다. 이어서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며 정박장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 대여, 싸움, 힘겨루기, 아내, 이런 것들은 더는 꿈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런저런 장소에 관한 꿈과 해안을 어슬렁거리는 사자가 나오는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저녁놀 속에서 어린 고양이들처럼 놀았다.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자들도 사랑했다. 노인은 소년이 나오는 꿈은 한 번도 꾸지 않았다. 노인은 문득 잠에서 깨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바지를 입었다. 오두막 밖에서 오줌을 눈 뒤 소년을 깨우기 위해 길을 올라갔다. 새벽 냉기 때문에 몸이 떨렸지만 떨다 보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것과 곧 노를 젓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소년이 사는 집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간이 침대에 잠들어 있었고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빛 덕분에 노인은 소년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노인은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았다. 소년이 잠에서 깨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볼 때까지 그렇게 발을 꼭 잡고 있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침대에서 일어나 옆 의자에 있던 바지를 집어들어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가자 소년이 뒤따라 나왔다. 소년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노인은 소년의 어깨에 팔을 걸치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천만에요. 소년이 말했다. 사내라면 해야 할 일인걸요. 두 사람은 길을 따라 노인의 오두막까지 내려갔다. 가는 길 내내 어둠 속에서 맨발의 사내들이 자기네들 배에 달 돛대를 옮기며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 노인의 오두막에 이르자 소년은 괴짝에 있는 낚싯줄 다발과 작살과 갈고리를 챙겼고 노인은 돛이 감긴 돛대를 어깨에 짊어졌다. 커피 드실래요? 소년이 물었다. 우선 어구를 배에 실은 다음 마시자꾸나. 두 사람은 어부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에서 아침 일찍 연유 깡통에 커피를 담아 마셨다.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소년이 물었다. 여전히 잠을 쫓기가 힘들긴 했지만 소년은 이제 잠이 거의 깬 상태였다. 푹 잘 잤단다, 마놀린. 노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저도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와 제가 쓸 정어리하고 할아버지가 쓸 미끼를 가져와야겠어요. 주인 아저씨는 자기 어구는 자기가 챙겨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걸 싫어해요. 난 그 사람하고는 달라. 노인이 말했다. 난 네가 5살 때부터 짐을 나르게 했지. 저도 알아요. 소년이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요. 커피 한 잔 더 드시고 계세요. 우린 이 가게에서 외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소년은 산호암 위를 맨발로 걸어 미끼를 저장해 둔 얼음 창고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날 하루 동안 먹을 거라고는 커피뿐이었기 때문에 그걸 마셔둬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노인은 먹는 게 귀찮아진 지 오래인데다 점심도 챙겨 다니지 않았다. 챙겨 다니는 것이라고는 뱃머리에 있는 물 한 병뿐이었는데 하루에 물 한 병이면 충분했다. 소년이 정어리와 미끼 2마리를 신문지에 싸서 들고 두 사람은 자갈이 섞인 모래의 감촉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오솔길을 걸어 내려가 배를 들어 올려 물에 띄웠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노를 잡아매는 노끈을 노바지 핀에 끼워 고정시킨 다음 몸을 앞으로 굽혀 노를 저어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항구에서 바다를 향해 물살을 헤쳐나갔다. 다른 해안에도 바다로 출항하는 배가 여럿 있었지만 달이 언덕 너머로 져버려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부들의 노가 바닷물을 치고 밀고 하는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가끔 누군가가 배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 노 젓는 소리 말고는 조용했다.
항구 어귀를 빠져나온 어부들은 각자 흩어져 고기가 잡힐 만한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먼 바다까지 나가볼 작정이었던 노인은 문 냄새를 뒤로 한 채 이른 아침 신선한 바다 냄새를 향해 노를 저어 나갔다. 해류가 해저의 가파른 절벽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소용돌이 때문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끌려오는 지점이 있는데 수심이 갑자기 700길 이상 깊어져서 어부들 사이에서 큰 우물이라고 불리는 지점을 지날 무렵 노인은 멕시코만 해초의 인광을 보았다.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는 새우나 미끼로 쓸만한 고기나 오징어떼 같은 것이 가끔 물살에 휘말려 들어오곤 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로 올라와 주변을 지나가던 고기들한테 잡아먹혔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노인은 아침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어 가다 보니 날치가 수면 위로 치솟으며 내는 소리와 어둠 속에서 빳빳한 날개를 쉬익쉬익 치며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다에 나가면 제일 가까운 친구가 날치였기 때문에 노인은 날치를 무척 좋아했다. 노인은 새들, 특히 늘 허탕만 치면서도 계속해서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가냘픈 검은 제비갈매기를 가장 안쓰러워했다. 도둑갈매기나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새들을 제외하면 새들이 사람보다 더 팍팍한 삶을 살고 있지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바다가 얼마나 잔인한데 제비갈매기같이 여리고 조그만 새들은 왜 생겨났을까? 바다는 친절하고 무척 아름다워. 하지만 바다는 무척 그리고 갑자기 잔인해질 수 있는 곳이어서 조그만 목소리를 내고 자맥질을 해가며 먹잇감을 찾아 날아다니는 새들은 바다에서 살기에는 너무 연약하게 창조됐지.